이거 설마 사람 뼈야? 이정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은 텃밭에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섭도록 차가운 표정으로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구름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어김없이 새벽이 밝았습니다. 72살의 이정숙 할머니는 늘 그랬듯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정숙 할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불을 걷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며느리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17년 전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는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면서 서로를 보듬고 의지했죠. 그리고 5년 전 정숙 할머니의 남편 박상철 씨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서연이는 친딸처럼 밤낮으로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마저 떠나고 정숙 할머니가 완전히 혼자 남게 되자 서연이는 더욱 극진히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서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없이 전부 챙겨주었죠. 서연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꼬. 정숙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슬이 송골송골 맺힌 텃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추, 깨씹, 호박, 고추가 파릇파릇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건 며느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깨씹 좋아하는데 이것 좀 따다 줘야겠다. 정숙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집안에서 휴대폰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화면에 뜬 우리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가 전화해줘서 훨훨 날아갈 것 같네. 무슨 일이야? 오늘 마트 일이 일찍 끝나거든요. 어머님이랑 고기 구워 먹을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고기를? 아이고, 돈 아깝게 뭐하러? 어머님, 돈이 뭐가 아까워요.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행복인걸요. 서연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숙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럼 몇 시쯤 갈까? 2시쯤 오세요. 제가 미리 좋은 고기 사놨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삼겹살로요. 아이고, 고마워라. 알았다, 서연아. 네, 어머님. 그럼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은 정숙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쩜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나한테 왔을까? 오후 2시, 정숙 할머니는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였죠. 마을길을 걸으며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어디 갔슈? 마트 앞에서 만난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기 사준대서요. 아이고, 역시 서연 씨가 효녀야. 효녀.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정숙 할머니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 다가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환한 미소로 나와 할머니를 맞아주었어요.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툼한 삼겹살과 함께 온갖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상추, 깨씹, 마늘, 쌈장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준비할 건 없는데 정숙 할머니는 감탄하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서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는 정숙 할머니를 상 앞에 앉히고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삼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모시는 게 제겐 가장 큰 기쁨인걸요. 서연이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숙 할머니가 문득 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민준 오빠도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서연이도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민준이도 저 위에서 마음이 놓일 게다.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곁에 계셔서 정말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쌈 하나 드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정성껏 쌈을 쌌습니다. 마늘과 쌈장까지 딱 알맞게 올려서 정숙 할머니에게 건넸죠. 아이고, 고마워라. 정숙 할머니는 쌈을 한 입에 넣고 맛있게 씹었습니다. 고기도 연하고 맛있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더해져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상추가 똑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빈 접시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오늘 쌈이 인기 만점이네요. 제가 얼른 텃밭에서 좀 더 따올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숙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일어서려 했습니다. 순간 서연이가 재빨리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편히 계세요. 제가 금방 따올게요. 서연이는 늘 그랬습니다. 정숙 할머니에게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시키는 법이 없었죠. 괜찮아. 같이 가지 뭐. 나도 소화시킬 겸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 정숙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서연이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금방이라니까요. 제발 여기 앉아 계세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말과 행동은 평소와 똑같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녀오너라. 정숙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오늘은 뭔가 꺼림칙했을까요? 뭐가 다르지? 1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상추를 한 아름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어요.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추를 씻어서 가져왔고 정숙 할머니도 별다른 내색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새로 딴 상추 맛 좀 보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쌈을 받아 먹으며 서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서연아. 역시 내가 키운 상추가 제일이야. 감사해요 어머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다 떨어져 가네요. 그래?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좀 담가서 갖다 줄게. 정말요?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당연하지. 이 할미 손맛이 아직 죽지 않았단다. 두 사람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잘 먹었다. 고마워. 뭐려 어머님. 자주 모셔야 하는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런 소리 마라. 너 혼자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지금도 충분하고 말고. 정숙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가서 갖다 줄게.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지루한 장마였죠. 정숙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김치 다 담가서 갖다 주려고. 어머님, 정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트 근무 중이라서요. 전화 너머로 마트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머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문 열쇠는 화분 밑에 그대로 있어요. 알겠다. 그럼 냉장고에 넣어둘게.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끄는 정숙 할머니는 정성껏 김치통을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쌌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죠. 길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쏟아진 비 때문에 흙길이 엉망이었어요. 오후 3시쯤 서연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자, 이제 가야지. 김치를 다 넣고 돌아서던 할머니의 시선이 우연히 뒷마당으로 향하는 창문에 닿았습니다. 비에 젖은 텃밭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어?
저기 땅이 왜 저렇게 꺼졌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특정 부분만 유독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파헤쳤다가 대충 덮어놓은 것처럼요. 정숙 할머니는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참 이상도 하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발로 흙을 살살 밟아봤어요. 푹 하고 발이 빠지는 느낌. 일반적인 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묻혀있나? 주변을 둘러보니 텃밭 한쪽에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보자. 정숙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라 생각보다 쉽게 파였어요. 왜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거야?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30cm, 40cm,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미 끝에 딱 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 할머니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빗물에 씻겨 드러나는 하얀색의 무언가. 이게 설마 뼈야?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뼈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게 왜 여기에? 공포에 질린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를 듣지 못했던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산을 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언제 왔어? 정숙 할머니는 당황한 채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호미가 들려 있었죠. 발밑에는 파헤쳐진 흙과 빗물에 씻겨 드러난 하얀 뼈 조각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비를 다 맞으시고 서연이의 목소리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우산 그늘 아래 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땅이 이상하게 꺼져서 파보니까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보셨어요? 서연이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뼈 같은데 하얀 뼈가. 정숙 할머니가 발밑을 가리키자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아, 어머님, 그거 동물뼈예요. 여기 길고양이들이 자주 와서 뭘 묻어놓고 가나봐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여기서 더 파고들었다간 내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치? 어쩐지 동물뼈 같더라. 이놈의 고양이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한 척 아무렇지 않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서연이는 재빨리 정숙 할머니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야겠다. 아참,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다. 정숙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최선이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 비에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먹일 건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잘 익어서 아주 맛있을 게다.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볼게. 정숙 할머니는 평온한 척하며 서연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섬뜩한 느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정숙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서연이의 그 일그러진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하얀 뼈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동물 뼈였을까? 아니면 사람 뼈가 맞나? 하지만 서연이의 그 표정,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설마? 그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17년 전 사라진 아들 민준이. 그리고 오늘 발견한 뼈. 안 돼.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면 안 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정숙 할머니는 애써 무서운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네 텃밭에서 뼈가 나왔어요. 사람 뼈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사람 뼈라고요? 확실하세요? 동물 뼈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하얀 뼈였다고요. 할머님, 진정하시고요.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이요? 지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사진 찍어서 신고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오늘 본 서연이의 무서운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그리고 서연이가 오늘 밤에 그 뼈를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정숙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나설 수밖에요. 할머니는 우비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72년 평생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확인해야 해.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앞길을 비쳤습니다. 20분 만에 서연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심해야 해. 들키면 끝장이야. 정숙 할머니는 손전등을 끄고 담벼락에 몸을 숨겨 조심스럽게 뒷마당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게 뭐야? 희미한 불빛이 텃밭에서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비를 입은 서연이가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삽으로 미친 듯이 흙을 퍼내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흙투성이가 된 채 무언가를 파내는 그 모습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정숙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를 벗어나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우리 아들,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순 없어. 10분 만에 파출소에 도착한 정숙 할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숙 할머니는 경찰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제발. 저희 며느리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 말씀이십니까? 뼈를요. 묻어놨던 뼈를 지금 판에서 없애려 하고 있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 늙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진짜 영영 못 찾아요. 17년이라고요? 네. 17년 전에 사라진 제 아들. 혹시 그 뼈가...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한 모습에 젊은 경찰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몇 분 후 경찰차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서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김서연 씨 계십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타났는데 어딘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옷도 막 갈아입은 듯 어색했죠. 아? 경찰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뒷마당, 텃밭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텃밭요? 왜 텃밭을... 뼈가 나왔다는 신고가 있어서요.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하자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뼈라니요. 그리고 남의 집 텃밭을 영장도 없이 막 뒤져도 되는 거예요? 그때 뒤에 있던 정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하셔야 돼요. 저 텃밭에 분명히 뼈가 있었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뒷마당으로 향했고 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였어요. 정숙 할머니가 아까 뼈를 발견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삽, 두 삽, 10분, 20분, 아무리 깊이 파도 흙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관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정숙 할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라니 말도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님이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헛것도 자주 보시고 그러세요.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네가 이 밤에 우비 입고 여기서 필사적으로 땅 파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분명 다른 데로 옮겼을 거야. 정숙 할머니는 분해서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서연이의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한 소란을 피웠네요. 할머님, 다음부턴 이런 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선임 경찰관이 삽을 정리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망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때 할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한 후배 김순경이 선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할머님 눈빛 좀 보세요. 거짓말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뭘 더 어쩌자는 거야?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주변만 딱 5분만 더 둘러보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선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못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에요. 후배 경찰관은 오히려 그런 서연이가 더 이상하다는 듯 손전등을 켜고 뒷마당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단과 담장을 지나 덤불 근처를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저거 한번 보시죠.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이 덤불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그냥 쓰레기예요. 내일 버리려고 내놓은 거라고요. 이 큰 가방에 쓰레기를요? 경찰관이 가방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라니까요. 정숙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본 뼈, 저 안에 넣었을 거예요. 빨리 열어보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경찰관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열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서연이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하얀 뼈들이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게 있었다고.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7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는 중앙파출소. 시신 6위로 보이는 증거물 발견.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한다. 후배 경찰관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시체 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머님,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서연은 정숙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서연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까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주 후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정숙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할머님 아드님, 박민준 씨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7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남편 시신 숨긴 며느리, 완벽한 연기로 가족과 세상을 속인 충격적 사건.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서연 씨가 그런 짓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정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다니.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새 헬쑥해진 얼굴이 안쓰러웠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먼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과 말고 이유를 말하거라. 서연은 한참을 울먹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1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달라졌다고? 네, 매일같이 저를 때렸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정숙 할머니를 17년 전 그 끔찍했던 밤으로 데려갔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밤, 35의 민주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에서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죠. 사업이 망한 뒤 6개월째. 그는 매일 밤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늦었네요. 당시 31살이었던 서연이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뺨에는 며칠 전 맞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시끄러워. 너나 잘해. 민주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내밀자 민주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아왔던 분노와 절망,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준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대로 묻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서연은 그날 밤 뒷마당에 남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 실종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절망하며 그렇게 17년간의 끔찍한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다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의 마지막 말이 면회실에 허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유리창 너머의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민준이가 널 때린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사람을 해쳐선 안 되는 거였.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를 주장하나 17년간 시신을 은닉하고 허위신고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 김서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자 서연이 방청석에 앉은 정숙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진짜 모녀처럼 행복했던 기억들.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민준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정숙 할머니는 혼자 아들의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널 찾았구나. 17년. 17년이나 걸렸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왜 그랬니? 그 착한 애한테 왜 그랬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를 때리는 그런 못된 놈이 됐어. 다 내 잘못이다. 다 이 어미 잘못이야. 미안하다. 미안해. 원망 섞인 눈물이 묘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민준아, 엄마는 남은 시간 어떻게든 살아볼게. 다음에 또 올게. 무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숙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서연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7년간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님을 사랑했던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셔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 올림.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리워하는 자신과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고 우는 자신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3살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